연휴 마지막 날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는 등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눈이 쌓이면서 생기는 습설로 인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흘 만에 국내 누적 백신 접종자 수가 2만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발열 증세와 근육통 등 이상 반응 152건이 보고됐지만 심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늘 2021학년도 개학과 함께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게 됩니다.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2, 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역사를 직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과거의 발목을 잡힐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도쿄올림픽이 남북한과 미국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차 단일화에서 이겼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서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달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3월의 첫날이던 어제 강원도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미시령 지역에는 오늘 새벽까지 7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사흘 동안 연휴를 맞아 강원도를 찾았던 차량이 도로에 몰리고 제설 작업도 늦어지면서 한때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쌓인 눈에 고속도로라고 보긴 힘들어졌고 고속도로의 기능 역시 이미 제 역할을 잃었습니다. 고립된 지 9시간이 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힘을 모아 치울 수 있는 데까지 눈을 치워보는 겁니다. 톨게이트 근처에는 아예 차들이 한 30대가 그냥 서 있어서 저희가 그냥 눈삽으로 빼고 있어요. 눈을. 버스를 타고 있다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설차가 나타나 이 꽉 막힌 도로를 풀어줬으면 하지만 꼼짝 않는 도로에서 불안하고 겁이 나고 이 밤이 길기만 합니다. 식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고립이 어딨어요. 진짜 너무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 예정으로는 제가 그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고 예정을 하고 그 속초에서 춘천 가는 버스를 탔거든요. 서둘러 도로에 나온 사람이라고 3.1절 폭설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당장 개학인데도 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길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제 방향으로 딸 기숙사 데려다 주다가 속초로 저희가 튼 거거든요. 다시 들어가려고 오늘 못 갈 것 같아서. 풀릴 것 같지 않던 강원도의 도로는 모두의 노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답답한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불안한 밤을 보낸 이들은 연휴 끝 불편함을 쉽게 떨치지 못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번 폭설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밤을 꼬박 새워야 했습니다.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제설 작업을 시작했고 장병들까지 동원해서 눈을 치웠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텅텅 비었을 휴일 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폭설로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탔는데 그럼 제설을 빼놔야 될 거 아니야. 제설 하나 안 됐죠. 차량 사이사이로 눈을 연신 사브로판에 겨우 길을 만들었지만 승용차는 제 힘으로 앞으로 가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립니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로 가던 차들을 국도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했지만 도로공사 안내와 달리 국도로 진입하는 곳에서도 끝모를 정체는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설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 단계를 올려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원 지역에만 1,000명이 넘는 인원과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센티미터 쌓인 눈을 모두 치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더미에 파묻혀 혼자 낑낑대던 차들이 겨우 앞으로 나아갑니다. 3.1절 휴일을 맞아 부대에서 휴식을 즐기던 장병들까지 눈 채우기에 전격 투입된 겁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밤을 새운 시민들은 악몽의 밤을 보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가운데 교통사고 수십 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눈길 교통사고는 32건이 발생하고 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산과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 95개 탐방로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폭설로 동해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 고립됐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고립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체됐던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면 속초 노악 1교 부근 등의 정체가 풀렸습니다. 또 한때 정체로 춘천까지 8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양양 나들목 일대도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강원 지역의 일부 학교는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폭설이 쏟아진 고성과 강릉, 속초 등 8개 시군 66개 학교는 오늘 휴업하고 동해와 화천 등 7개 시군 26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업 학교는 고성의 경우 초등학교 11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3곳이고 강릉의 경우 초등학교 9곳, 중학교 3곳 등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원 영동 지역 폭설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에게 폭설이 내린 지역의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차 안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전 출근 때 시내 곳곳에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제설 작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영동 지역의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날이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영동 지역은 폭설이 비상인데요. 서울은 비나 눈이 모두 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눈비가 모두 그치고 보시는 것처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영동 지역은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직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눈구름은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영동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미시령에는 75.3cm, 진부령에도 66.9cm 등 한겨울 못지않은 많은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보여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날이 추워지기 마련인데 요즘 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꽤 쌀쌀하긴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0.2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긴 하고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하늘은 개긴하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점차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구는 8도, 광주 10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 내려가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풀리겠지만 한 주간 기온 변화 폭이 무척 클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모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린 곳들이 많아서 도로가 무척이나 미끄럽습니다. 출근길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최현미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모두 2만 1,0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2건의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흔하게 나타나는 경증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연휴 마지막 날,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예진과 접종, 이상 반응 관찰로 분주합니다.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만 1,100여 명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52건입니다. 접종자 수가 많다 보니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였습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25%, 두통 14%, 메스꺼움 11% 순이었습니다. 또 오한과 어지러움, 두드러기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증으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증상들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증상에 따라 냉찜질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고열과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의 잠재적 안정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접종자 일부를 대상으로 6주 동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방역당국이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를 활용해서 화이자 백신 한 병당 7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허가된 내용에 맞게 진행하겠다며 6명 접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접종 인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일제히 개학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등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와 격일 등으로 등교 일정이 조정돼 일주일에 2, 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이 신학기를 맞아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교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수학교 교직원이나 보건교사 등 교직원들은 위험도 등 우선순위를 따져 접종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 의견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다만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며 현재까지는 노인층 접종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직장의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부산에서는 확진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환자의 직장 동료 7명이 무더기로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가족 2명도 추가로 확진됐고 지인을 통한 감염 등 연쇄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의 추가 확진자 6명 가운데 4명은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가족, 직장 동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숙사나 공동 거주로 인해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의료나 방역 정보의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고 또 불법 체류 등의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공장과 관련한 확진자 2명이 추가됐고 광주에서는 보험사 콜센터와 관련한 사례가 4명 증가하는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10명과 13명이 늘었는데 대학생 모임 관련 등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 현황을 보면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8명보다 9명이 적으며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44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14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5일 이후 국내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확진 사례 181건을 분석한 결과 14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는 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정작 여행업계가 언제까지 버텨낼지 의문입니다. 여행업계는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F 마스크 보고 가세요. 엄청 저렴합니다. 10년 동안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해온 김봉수 씨. 최근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에서 하루에 2만 원에도 벌어야 되니까 혹시 하실래요? 이거 저렴한데 KF94. 그래서 그런 뭐 1, 2만 원이라도 일단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됐고. 지난 1년 여행 상품 매출은 없다시피 한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나갔고 사무실 규모와 직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빚은 수천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매출이 줄었죠.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돌려막기 좀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신용은 내려가고. 온기가 사라진 여행사 사무실에는 지난해 6월에 멈춘 달력만 쓸쓸히 걸려 있습니다. 폐업한 지인의 사무실을 둘러보는 김명섭 씨의 여행사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에 1억을 했던 융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매출이 없다 보니까 오늘 현재 잔고가 뭐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가 더 이제 문제죠. 뭐 지금부터가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지난해 국내 여행업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여행사 4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업계는 더 못 버티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직접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완화 등 여행객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14일을 줄여달라는 게 무조건 줄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와 두기가 똑같이 14일 격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5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14일이든 저희에게 근거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여행업계가 이 시기를 버텨내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입니다. 생존자금 지원이나 대출 조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폐업의 지금 상태에 있는 여행업계만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은 여행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로 달라질 여행 트렌드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단체 여행 대신 소규모 개별 관광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상품 개발과 관련 인력 육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백신 여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이달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그린패스의 목적은 백신 접종 증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회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인들이 일이나 여행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해외에서
서서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 정상들의 화상회의 뒤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Wir haben uns in Deutschland ja entschieden, dass wir einen solchen nationalen Impfausweis entwickeln. Die Grunddaten dessen, was dieser Impfausweis enthalten muss, sind durch die Europäische Kommission und die Mitgliedstaaten definiert. 로이터 통신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말한 디지털 그린 패스가 유럽인들이 올여름 더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주는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17일 디지털 그린 패스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내부 시장을 분열시키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개별 거래를 방지하고 제3국이나 거대 기술 기업이 정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와 미래 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수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3.1운동 발상지인 탑골공원에서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넘어야 할 장애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역사를 직시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정상 개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치며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굳건한 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북한의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자조의 협력이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은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기념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단 2문장으로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지만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両国の関係は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も、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일본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重要なことは両国間の懸案の解決のため、韓国が責任を持って具体的に対応していくこと。懸案の解決のための韓国側の具体的な提案を注視していきたい。 도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文在寅大統領に限らずですね、各国のそうした首脳の個々の発言についてのコメント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는 한국 정부와 해법 먼저 내놓으라는 일본 정부의 평행선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기념사에 관계 개선 의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NHK도 양국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지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종전 입장을 반복하는 데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강창일 주일 대사는 두 나라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법무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혜승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땅 8만 5천 제곱미터가 대상인데요. 법무부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임야.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조망도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자규를 받은 친일파 이혜승의 후손 땅입니다. 인대감 땅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방해하고 아주 끝으로가 옛날에 다 그랬는데 아니 호텔은 뭐 진짜 뭐 땅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3.1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곳 이혜승 후손의 땅을 비롯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 4명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혜승을 비롯해 조선 임전보국단 발기인과 이사를 지낸 이규원, 조선 왕가 종친으로 22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자기를 받은 이기용,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찬이를 지낸 홍승목 등이 소유한 땅으로 소송 대상 토지는 8만 5천 제곱미터,
공시지가로 26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있어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 친일재산 귀속법을 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을 도운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종료된 뒤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숨겨온 재산을 후손들이 이미 나눠 소유하고 있는 데다 소송 절차도 까다로워 환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시가 300억 원 넘는 땅을 행정소송으로 되돌려받자 정부가 민사소송으로 재환수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기 전 후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이뤄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어떤 정의관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복회는 친일파 후손의 땅을 찾아 법무부에 환수를 요청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요청한 땅만 170여 필지, 공시지가로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민족 반역의 대가로 동족을 괴롭히면서 일본에게 잘 보여가지고 형성한 그 재산들을 하여튼 마지막 한 필지까지라도 꼭 찾아서 우리 국가 소유로 해서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으로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자유대한우국단은 어제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치 바로 세우기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민주국민운동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명 이하만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낮 1시부터는 우리공화당이 서울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150곳에서 소규모 거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장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차 단일화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줄곧 우세를 점하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당원과 일반 시민 절반씩 반영한 투표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70% 가까이를 기록해 30%에 그친 4선 우상호 의원을 넉넉히 따돌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마스크와 미세먼지, 부동산과 일자리 걱정, 교통 지옥으로부터 서울 독립을 선언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정쟁은 파괴와 후퇴를 가져옵니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의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오는 6일 김영춘, 변성환, 박인영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부산시장 후보도 가려지게 됩니다. 인물난으로 경선 흥행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민주당이지만 후보 확정을 계기로 선거대책위 출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 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야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간 1차 단일화 결과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속한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태섭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축하와 함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로 1차 단일화 결과 승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간 합동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4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과정은 제1야당의 자존심과 단일화라는 지상과제 사이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고 정당별 후보 윤곽도 드러나면서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사실상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오늘 중으로 단일화 방식과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종 후보로 뽑힌 박영선 전 장관과 조정훈 후보는 조만간 토론회를 진행한 뒤 여론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도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시기 등의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커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를 놓고 후보들 간의 입장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승자 독식 형태가 돼서 지지층 이동에 한계가 생긴다며 안 후보 측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서울시 공동 경영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최종 단일화는 후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단일화 규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치권에서 띄우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아닌 민생 경제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 부산 시민들에게 차기 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33.5%로 오차범위 밖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18.8%로 추격하고 있고 국민의힘 이현주, 민주당 변성환 예비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중엔 김영춘 후보가 지난달 2차 조사 때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43.8%로 2위 이현주 후보와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각 정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김영춘, 박형준 후보의 가상 대결에선 박 후보가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17.7%포인트 차이로 김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아닌 4.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 투표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93.7%가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선거의 의미를 두고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뽑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뒤를 이었고 최근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어느 당 후보에게 유리할지를 두고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거란 답변이 많았는데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답변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과 부산일보 공동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 사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낮에 서울 주택가에서 만취한 50대가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행을 거부하고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서 공모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초동의 한 주택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운전석에서 대리기사가 내립니다. 뒷좌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50대 차주 김모 씨.
한눈에 보기에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자 김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더니 주차를 시도합니다. 급출발과 급정차를 반복하길 여러 번, 결국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간신히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주차된 트럭을 여러 번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수준. 내가 이제 술을 좀 과했기 때문에 내렸다가 또 다시 이제 그 교통 방해될까봐 그걸 다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로는 와중에 이제 뭐 차를 부딪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파출소에 연행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체포해서 갈 때 막 소방관도 오고 문을 안 열어줘서 아무튼 설득을 해서 가는데 해가 진 6시가 넘었으니까. 김 씨는 파출소에서도 술이 깨지 않은 듯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와이프도 와가지고 남편이 진정시키는데 와이프도 못 알아보더라고. 살면서 그런 역은 처음 들어봐. 이런 역도 있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 방해와 관공서 주치 소란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요즘 스포츠계의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수영에서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치가 초등학생 제자를 둔기로 때린 것도 모자라 물에 억지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학대까지 자행한 것으로 공소장에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조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한때 수영 챔피언을 꿈꿨던 중학생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수영 훈련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스패너로 제 정강이랑 발등을 때리고 그때도 계속 멍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멍이 계속 지속됐었고요. 사실상 맞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영 코치가 오리발로 때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물에 밀어넣어 밟는 행동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숨을 쉬어질 때 약간 들어가지거든요, 물에. 그게 진짜 반복되다 보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등 눌러가지고 발로 밟고 또 몸이 떠오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몸이 떠오르고 있는데 복부를 무릎으로 강타하고.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속에 박혀서 못 나오게 발로 누르고 손으로 계속 눌러서 못 나오게 해서 물 마시고 숨 못 쉬어서 그때도 한번 죽을 뻔했었고. 도와서 시작한 수영이 악몽이 된 겁니다. 무차별 폭행에도 어린 학생들은 맞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하고 싶어서 전화까지 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해 뒤늦게 부모님께 알리긴 했지만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확인한 피해 학생은 모두 3명입니다. 죽자리 쳤다고. 형이 이렇게 무릎 꿇고 내한테 한다.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해본 적 없어. 무조건 반성한다고.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무조건 미안하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거는 다 내가 내 잘못이라고. 검찰은 전 초등학교 수영 코치 A씨를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당시 학부모에게 한 사과는 수영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안 맞고 왜 걔네들만 맞았다 그러냐고. 다른 애들은 본 적도 없고 때린 거 본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는데 다른 애들도 때리는 것도 본 적 없는데 우리 코치님은.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가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자신을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쌍둥이 배구 선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에서 당시 학교 배구부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모른다고 말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글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소에서 쌍둥이 중 한 명과 같은 방을 쓰며 샤워 후 입을 옷 등을 챙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쌍둥이가 오토바이 자세를 30분 동안 시키며 의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독이 가져갔다고 할 때까지 때릴 거라는 말과 함께 양쪽 뺨을 40대 가까이 때려 결국 자신이 가져갔다고 거짓말하며 마무리 지었다고 적었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학창시절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선수의 가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LG 구단은 선수와 면담을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만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상반되는 증언으로 인해 현재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의 법적 대응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휴일 최소 18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 이후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구금된 이후 처음으로 화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경찰의 발포로 동료들이 쓰러졌던 미얀마 양곤의 거리에 날이 밝자 시위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방패를 들고 바리케이트를 쌓으며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에 체류가스가 무차별적으로 발사됩니다.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시위 진압 경찰이 줄을 맞춰 행진하고 그 뒤에 총을 든 무장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체류가스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는 서로의 눈과 얼굴을 씻겨주고 다시 모여 경찰과의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요일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한 최악의 유혈 사태 이후 시위가 더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승려들도 시위에 합류해 행진을 벌이는 등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군사 쿠데타 발생 이후 지난 한 달간 3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e are also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l actors who have some form of influence with the military of Myanmar to step in and to apply as much pressure as they can to bring this violence to an end. 쿠데타 발생 후 한 달 만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에 대한 법원 심리에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라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불법으로 워키토키를 소지해 수출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외에 선동 등의 혐의가 추가돼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군부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아세안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비비안 발라크루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특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미얀마 군사정부 대표단의 발언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군사정권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미나리가 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을 그렸지만 가족에 대한 인류 보편의 이야기를 담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특하면서도 미국적이고 한편 보편적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따뜻한 위로와 힐링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공감대도 확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수상에 참여한 정희삭 감독은 딸과 함께 출연해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나리는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영화라며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나리의 골든글로브 수상은 기생충 이후 또 한 번의 쾌거지만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미국 제작자가 만들고 각종 영화상을 휩쓸고도 영어 대사가 50%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조차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든글러브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편벽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윤여정 씨가 연기상 후보에 오르지조차 못한 것은 현지 매체들조차 비판하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든글로브가 아카데미의 전초전인 만큼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외신들도 미나리가 기생충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들이 뽑는 상이고 아카데미는 10,000명가량의 회원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카데미는 가족 드라마를 선호해 왔고요. 또 미국은 이민의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민은 전 세계의 이민과 상통하니까 아마 거기서 보편적인 울림을 아카데미 회원들한테도 주지 않을까. 미나리는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가 발표되지 않아 작품상과 연기상 등 다른 수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 배우 조합상은 미나리를 앙상블상과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린 상태입니다. 최종 후보는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 번 한국 영화사에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자 외신들은 외국어 영화상이 아닌 작품상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비영어권 대사 때문에 미나리의 작품상 수상 자격을 박탈해 비판을 받았으며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빛낸 사실상의 우승자 가운데 하나로 미나리를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지하철 역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잡아내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알려주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일이 실제로 대전 지하철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여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합니다. 인근에 있는 CCTV에 범행 장면이 촬영돼 실시간 경보음이 울립니다. 몰카 촬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역무원이 화면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서 불법 촬영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행 장면을 포착해 알아차린 건 인공지능 시스템. CCTV 화면 속 이상 행동을 스스로 감지해서 인간에게 통보해주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탄 사람이 역에 들어올 때도 역무원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넓은 공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CCTV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직접 위치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포함해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등 13개 이상 행동을 알아서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서 학습을 통해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정확하고 정교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승객의 목숨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키고 저희가 현재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면 실시간으로 1초 이내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CCTV 영상 안전 시스템은 대전 도시철도를 시작으로 전국 역사와 열차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는 등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눈이 쌓이면서 생기는 습설로 인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 만에 국내 누적 백신 접종자 수가 2만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발열 증세와 근육통 등 이상 반응 152건이 보고됐지만 심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늘 2021학년도 개학과 함께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게 됩니다.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2, 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역사를 직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과거에 발목을 잡힐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도쿄올림픽이 남북 간과 미국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강원 지역의 폭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차량 수백 대가 도로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 진부령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만큼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눈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제도 중계를 했는데 폭설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눈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내린 눈의 양도 상당한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제가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허벅지 높이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높이 쌓였는데요. 이 차량 위에도 이렇게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이 옆에 있는 차량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봉고차 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제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강원 지역 어제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서 일부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돼 갇히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밤사이 제설 작업을 마무리해서 어제와 같은 고립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 학교가 개학을 하는 날인데요. 강원 지역은 폭설로 학교가 휴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눈이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 마을과 마을을 잇는 이 도로는 제설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등굣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강원 지역의 학교 66곳이 휴업을 결정했는데요. 고등학교 11곳, 중학교 13곳, 초등학교 41곳, 특수학교 1곳 등입니다. 이 등굣길뿐이 아닙니다. 일부 산간마을, 내린 눈의 양이 워낙 많은 데다 이 장비 투입도 어려워서 마을 자체가 고립된 곳도 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은 곳도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폭설 현장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영동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낮부터는 날이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눈이나 비가 모두 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눈비가 모두 그치고 지금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근길 추가적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이 눈비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영동 지역은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지금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영동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미시령에는 77.6cm, 진부령에도 68.6cm 등 많은 누적 적설량을 기록하며 도로 곳곳이 마비됐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보여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출근길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긴 하지만 크게 춥지는 않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3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일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구는 8도, 부산은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풀리겠지만 한 주간 기온 변화폭이 무척 크기 때문에 옷차림과 건강관리 모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린 곳들이 많아서 도로가 무척이나 미끄럽습니다. 출근길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최현미입니다. 어제 강원 지역에 내린 폭설로 고속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제설 차량에 진입을 하지 못하자 운전자들이 직접 나와서 제설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차량이 눈 한가운데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만 없었다면 도로인지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양양 요금소로 가는 길입니다. 제보자는 도로공사에서 여러 차례 제설 차량을 요청했지만 폭설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갇혀있던 시간만 9시간, 차량 속에서 갇힌 사람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아예 삽을 들고 눈 치우기에 나선 겁니다. 4~5명이 제설 작업에 나선 덕분인지 눈으로 덮였던 도로 일부가 곳곳에 드러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손으로 눈을 치우다 보니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차량 불빛만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 수십 명이 일렬로 걸어갑니다. 영동 지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고립되자 지원에 나선 육군 8군단과 육군 102 기갑여단 장병들 모습인데요. 3.1절 휴일을 맞아 부대에서 휴식을 즐기던 장병들이 눈 치우기에 전격 투입된 겁니다. 평소 눈이 내리면 제설 작전에 투입됐던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 낑낑대던 차들, 장병들 도움에 겨우 앞으로 나가며 기사회생하는 모습인데요. 국방부는 도로 정체 구간 제설 작업에 군병력 16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가운데 교통사고 수십 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으로 눈길 교통사고 5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본부 측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여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성과 인제, 군도 등 일반 도로 7곳이 여전히 통제 상태지만 동해고속도로 속초와 양양 나들목 등 출입이 통제됐던 주요 고속도로 구간은 통행이 재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연휴 내내 따뜻한 날씨 속에 좀 이른 곳은 벌써 봄꽃이 피었습니다. 네, 봄의 길목에서 겹쳐진 극과 극의 풍경을 오정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악산 아래죠. 황태마을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3월의 첫날이자 3일절인 오늘 봄인가 싶었는데 이 강원도는 이렇게 한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봄을 기다리던 대지엔 다시 하얗게 눈이 덮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껍게. 봄의 길목을 막아선 발목 높이보다 두꺼운 하얀 눈이불은 차가울까 포근할까. 그런데 일단 주민들은 힘듭니다. 비가 밤새 오는 데다가 눈이 이렇게 와놓으니까 눈을 치울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사는 거는.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 걱정부터 앞설 때가 많았는데 이번엔 약간 다릅니다. 바싹 마른 산지에 눈이 쌓이면서 산불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된 겁니다. 산불로 봤을 때는 고마운 눈이긴 한데요. 집 앞에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다 치워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네. 3월 눈치고는 너무 많은 적설량에 제설차는 마치 한겨울처럼 바빠졌습니다. 또 3일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자동차들도 폭설에 조심조심 하는 건지 아니면 가는 겨울을 조금 더 보려는 건지 속도가 자꾸자꾸 느려집니다. 반면 봄비가 내린 남쪽은 꽃들의 아우성이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려버린 봄의 전령 산수유 그리고 매화. 특히 홍매화의 붉은 색감은 비 맞은 한옥 담벼락과 어울리며 돋보임 그 자체입니다. 이 눈과 이 비가 그치면 봄은 성큼 더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을 것 같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이상 반응 신고 40건이 추가 접수돼서 누적 이상 반응은 152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40명이 이상 반응을 신고했지만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 반응 백신 2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1건, 화이자 백신은 1건이 신고됐습니다. 이상 반응 증상을 보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과 두통 순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는 닷새째, 화이자 백신은 나흘째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어떤 상태일지 박희재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7일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인 미화원 정미경 씨. 첫 접종이라 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사를 맞았지만 특이 증상은 없었습니다. 접종 당일 주사를 맞은 부위가 마치 근육 주사를 맞은 듯 뻐근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사 맞은 날 밤에 7시경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조금 이제 주사 맞은 부위가 근육 주사처럼 약간 부어오르는 느낌?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정 씨. 다른 동료들도 접종에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빨리 2차를 맞아서 진짜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맞은 요양보호사 이경순 씨는 접종한 뒤 바로 업무로 복귀했지만 지장이 없었습니다. 접종 부위가 뻐근하긴 했지만 당일 저녁이 되면서 이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와 같이 생활했고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크게 이상 증세 없었고요. 집에 가니까 이제 그 주사 부위가 좀 뻐근하면서 좀 눌렀을 때 아플 정도요. 그 정도의 아픔만 있었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상 증상을 보인 접종자도 있었습니다. 한 요양시설 직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첫날 저녁부터 두통과 근육통을 느꼈습니다. 두통이 약간 있었고 이제 근육통도 약간 있었고 피로감이 좀 심하고 이랬던 게 좀. 증상이 이틀 동안 이어지긴 했지만 사흘째 사라졌습니다. 진통제나 해열제를 먹지 않았어도 저절로 나았습니다. 3일째는 괜찮았어요. 지금도 평소랑 똑같이 괜찮아요. YTN과 인터뷰한 1호 접종자들 가운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느낀 건 뻐근함. 접종 다음 날엔 2조차도 사라졌고 사흘째까지 증상이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상 반응은 시차를 두고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접종 후 2주 동안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에 영향을 줘서 노바백스 백신은 60%, 얀센 백신은 57%의 효과가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가장 낮은 22%의 효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직장 내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영업 허가는 음식점으로 났지만 칵테일바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방문자 4명과 가족, 지인 등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며 신규 확진자는 355명 발생해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370명보다는 줄었지만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35%로 가장 많았고 집단 감염이 27%,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3%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 중에 있는 감염들이 만약에 우리가 한 1, 2주 정도만 늦게 발견을 하겠다면 이게 바로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거는 대규모 감염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상자 제조 공장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이후 18명이 추가 확진됐고 광주 콜센터에서는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는 65명이 됐습니다. 지난주 18건의 신규 집단 감염 가운데 사업장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콜센터, 플라스틱 공장, 가구회사, 그리고 일반 제조업, 재활용 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환자 비중도 여전히 높아 전체 지역 발생 신규 환자 가운데 7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환자의 20%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무증상 감염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집계 현황을 보면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28명보다 9명이 적으며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44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에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등교 개학이 확대되고 거리 두기 완화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가장 큰 관건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2월 셋째 주 119건에서 3월 1일 현재 156건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각각 133명과 17명이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6명을 기록 중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격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막 접종을 시작한 백신이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지난주 이후에 신규로 확인된 1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해외 유입이었으며 2명은 검역 단계, 1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유치원과 모든 학교의 등교와 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적 모임 금지 등 교내 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거리 두기 완화로 접촉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등이 속출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공간이 밀폐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자 증가도 감염 확산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날이 풀리는 이달부터 여행이나 모임 등의 증가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돈이 없는 어린 형제에게 공짜로 치킨을 나눠준 치킨집 점주. 또 돈이 모자란 아이를 대신해서 편의점에서 선뜻 결제해준 이름 없는 한 시민.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요즘 따뜻한 미담 소식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본사에 도착한 편지. 삐뚤빼뚤 글씨가 빼곡히 적힌 하얀 종이엔 한 점주의 선행이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18살 고등학생. 할머니와 7살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는 소년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치킨집 사장님과의 일화를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일하던 식당에서 잘린 뒤 일을 구하지 못해 수중에 5,000원밖에 없었던 날, 치킨이 먹고 싶다는 동생이 안쓰러워 용기를 내 치킨집에 들어가 사정을 말하자 점주가 공짜로 치킨을 줬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자신 몰래 동생을 불러 치킨을 먹여주고 미용실에 데려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좋은 내용을 감사함을 그 학생이 편지를 안 적어줬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찾고 싶은 마음에 제 개인 인스타에 이렇게 업로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치킨집엔 배달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강원,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돈만 내고 음식은 받지 않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점주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워 영업을 잠시 중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하남에서도 따뜻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 부족한 돈을 주고 편의점을 갔던 어린 아들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걸 골랐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름 모를 여학생이 이걸 보고는 5만 원 넘는 금액을 대신 결제해줬다는 겁니다. 여학생을 꼭 찾고 싶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자 삽시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글을 올린 뒤 학생을 찾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학생은 언론 인터뷰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척박한 불황의 터널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 햇살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이 기존에 구매한 물량의 3배가 넘는 백신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른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빨리 진행해온 이스라엘 정부가 3,600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물량 1,000만 회분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6개월마다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통한 항체의 지속 기간이 짧아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אבל אולי זה שנה, אנחנו מקווים שיותר. אנחנו צריכים להיערך לתרחיש הגרוע. התרחיש הגרוע אומר שנצטרך לחסן כל חצי שנה 9 מיליון אזרחים בשני חיסונים. 네타냐후 총리는 전 세계가 백신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백신 제조 공장을 짓겠다며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 공장 건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절반이 넘는 472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336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봉쇄 조치를 완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감염이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 1일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이달에 제안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이 오는 17일 유럽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말한 디지털 그린패스가 유럽인들이 올 여름 더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주는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양국의 과거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지 일본과 마주 앉아 대화가 나눌 준비가 됐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 현명하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삼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측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가토 관방장관은 어제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연계는 불가결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는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이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삼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중요한 건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정 장관과 점심을 먹으며 장관 부임 축하 인사를 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시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역사의 산 증인이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웨인 데이비드 영국 노동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듯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성폭력 의혹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영국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영국 의회 베트남 관련 초당적 의원 모임 의장인 데이비드 의원은 지난달 28일자 인디펜던트지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앞장서고 있지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의원은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 등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수만 명에 달하며 이런 행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인 라이따이한들은 출생에 관해 오명을 뒤집어쓰며 평생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절이었던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폴리스 라인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실랑이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환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쯤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와중에도 모인 차량 9대가 독재 거부와 청와대 개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채 줄줄이 출발합니다. 애국순찰팀이라는 보수시민단체가 3.1절을 맞아 차량 집회에 나선 겁니다. 독립문을 출발해 경복궁, 북악터널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돌았습니다. 청와대 근처를 지날 땐 진입을 막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총장은 직접적으로 바꿨는데 왜 그러냐고. 4시간여 만에 큰 탈 없이 끝났습니다. 애초 1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해 금지 통보를 받은 자유대한호국단은 인원을 줄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원이 20명 이하 참여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부실삼아 자유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오늘 이 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한 산발적 집회는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탑골공원과 지하철역 등 서울 150여 곳에서 9명 규모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등이 참여한 비상시국연대도 광화문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3.1절에 신고된 도심 집회만 1,600여 건, 곳곳에서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무능하고 이 국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없애요. 내 손주,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에 너무 암울한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9인 미만으로 제한된 데다 비도 많이 내려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고한 대로 방역수칙이나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단체나 사람이 확인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서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진을 만나 접종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를 포함해 백신 접종 책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오세훈, 나경원 후보 간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모레 발표됩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1차 단일화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서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YTN이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리얼미터 의뢰에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인데요. 이 박형준 후보가 33.5%로 오차 범위 밖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김영춘, 박형준 후보의 가상 대결에선 박 후보가 오차 범위를 훌쩍 넘는 17.7%포인트 차이로 김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투표에 참여할 거냐는 질문에는 9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선거의 의미를 두고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뽑혔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위, 최근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과 부산일보 공동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육군이 주요 접경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경계용 CCTV의 핵심 장비 원산지가 둔갑됐다는 의혹, 지난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군에 제출된 업체 측의 제안서 일부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이른바 라벨 가리가 의심되는 장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입찰 경쟁 때부터 업체가 의도적으로 군을 속인 것으로 보고 내사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목선에 뚫린 경계를 강화하겠다며 육군이 주관하고 있는 해강한 사업. YTN은 지난해 10월 사업에 들어가는 CCTV의 핵심 장비 원산지가 둔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 당국이 계약한 업체가 중국산 부품 등을 조립만 한 뒤 국산으로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 이후 국방부가 감사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경찰도 내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4개월에 걸친 첩보 수집 끝에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한 겁니다. 내부에서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착수하기 때문에 제가 경찰은 이른바 라벨 가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강한 사업에 선정된 A 업체가 외국산 장비를 들여와 놓고선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다며 허위 증명서를 군에 제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A 업체 제안서 일부입니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를 직접 제조했고 품질까지 보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감사 결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스위스산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상 카메라 역시 A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부품인 렌즈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열상 카메라 몸통에 해당하는 센서는 국내 업체인 B사 제품이라고 군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B사는 센서를 공급한 적도 계약한 사실도 없습니다. 거래한 적도 없고 우리 반장되는 분이 직접 골라요. 국가계약법상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업 탈락은 물론 부당업자로 분류되며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산 장비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하고 라벨도 원산업체가 아닌 자신의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국산 장비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술력에 대한 기망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업체 관계자는 주요 장비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국산 장비를 모아서 자신들이 국내에서 조립한 만큼 자사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어차피 그걸 묶어야 쓸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제조를 저희가 했다고 하니까 제안서에 그렇게 들어가요. A사가 납품한 장비와 제안서를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50대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2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왔지만 집 앞 주차는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남자아이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가 104.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104.9명은 통계청이 판단하는 출생성비 정상 범위, 즉 103명에서 107명에 이르는 수치의 중간 정도로 성비에 대한 선호 없이 수정된 아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낳았을 때 나타나는 성비에 도달한 겁니다. 출생 성비는 1990년 116.5명을 기록한 후 점차 낮아져 2007년에 106.2로 처음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이후 점차 정상 범위의 한가운데로 수렴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가운데 한 곳은 판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오늘 오후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소경제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앞서 현대차와 SK는 인천시 등과 함께 수소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봄의 시작인 3월의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륙의 눈비는 모두 그쳤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미시령에 무려 80cm 이상, 설악산에도 60cm가 넘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고 영동 지방은 오후까지 5에서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선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